금단의 역사 시즌 1 2피 육광해군의 비극 나라를 구하고 왕위를 잃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재건하고 외교의 천재로 백성을 지켰지만 그는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패주, 역적, 반란자. 그러나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조선을 구한 비운의 군주 광해군. 인트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단의 역사 시즌 1 6번째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왕, 광해군입니다. 역사책은 그를 패주라 불렀습니다. 반정으로 쫓겨나 왕의 호를 박탈당한 유일한 군주.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그를 실리외교의 천재, 조선을 구한 군주라 평가합니다. 같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평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광해군에 대한 기록이 187건이나 됩니다. 그 방대한 기록 속에는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전쟁 영웅에서 개혁군주로, 그리고 폭군에서 폐위된 왕으로 그의 삶은 마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처럼 극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광해군의 전 생애를 추적하며 그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개혁군주였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1575년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장면 1 서자 출신 왕자의 탄생과 성장. 1. 운명적 탄생. 서자라는 굴레. 1575년 4월 26일 한양 궁궐의 한 후궁 처소에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공빈 김씨. 그녀는 원래 궁궐에서 일하는 미천한 신분의 무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조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고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14대 왕 선조. 그때 선조의 나이 25세, 즉위한 지 8년째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이혼입니다. 아기를 보며 공빈 김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서자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될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적서차별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해도 정실 왕비가 낳은 적자가 아니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서자는 영원한 2등, 아니 그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는 한 가지 행운이 있었습니다. 선조의 정비 의인왕후는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만 둘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은 비록 서자였지만 사실상 선조의 장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서자로 살 수도 있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2. 불안했던 어린 시절. 어린 광해군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함께 궁궐에서 자랐지만 그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아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호나, 네가 비록 대군의 칭호를 받았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왕비마마께서 아드님을 낳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어마마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명해야 한다. 학문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전하의 눈에 들 수 있다. 광해군은 어머니의 말을 명심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왕자들의 교육인 서연에서 그는 항상 모범생이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외우고 역사를 공부하고 병법을 익혔습니다. 스승들은 감탄했습니다. 대군은 천성이 총명하십니다.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기특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었습니다. 1580년 그가 5살이 되던 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신성군입니다. 같은 어머니 공빈 김씨가 낳은 동복 형제였습니다. 1581년 또 다른 동생 정원군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후궁인빈 김씨의 소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늘어날수록 광해군의 경쟁자도 늘어났습니다. 비록 모두 서자였지만 언젠가 왕비가 적자를 낳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3. 의인왕후의 죽음과 새로운 왕비. 1584년 광해군이 9세가 되던 해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의인왕후가 승하한 것입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광해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자가 태어날 가능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후인 1585년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임모광후 김씨였습니다. 임모광후는 놀랍게도 광해군보다 7살이나 어렸습니다. 광해군이 10살일 때 왕비가 된 그녀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물론 실제 혼례는 그녀가 성장한 후에 치러졌지만 어쨌든 광해군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어린 왕비라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왕실을 지배할 것이다. 광해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4. 세자 책봉을 향한 경쟁. 159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정에서는 세자 책봉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이미 40대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세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험했습니다. 만약 선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주청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책봉하소서.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선조는 광해군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비인 김씨를 총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광해군이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임모광후가 아직 젊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신하들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특히 북인 세력은 적극적으로 광해군을 밀었습니다. 대군은 총명하고 학문이 깊으십니다. 세자로 적합하십니다. 1592년 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선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해를 세자로 삼겠다. 1592년 4월 12일 광해군은 정식으로 조선의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7세의 광해군은 세자의 복식을 갖추고 백관의 할애를 받았습니다. 세자 저하 천세. 그 순간 광해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평생 불안했던 그가 드디어 조선의 정식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책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저주가 되리라는 것을. 불과 하루 뒤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여러분, 잠시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장면 2. 임진왜란 속의 세자, 전쟁 영웅의 탄생. 5. 임진왜란의 발발과 국가의 붕괴. 1592년 4월 13일 새벽, 세자 책봉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산포에 왜군의 선봉이 상륙했습니다. 20만 대군을 이끌고 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 조선군은 참패했습니다. 부산 첨사 정발이 전사하고 부산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다음 날 동래성도 함락되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이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전사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린 조선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낡았고 군사들은 훈련되지 않았으며 장수들은 무능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선조는 황급히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신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조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피난하겠다. 4월 30일 새벽 선조는 세자와 왕족들 그리고 일부 신하들만 데리고
비밀리에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양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우리를 버렸다. 나라가 망했다. 분노한 백성들과 노비들이 궁궐과 관청에 불을 질렀습니다. 장혜원이 불타면서 노비 문서가 소실되었습니다. 많은 노비들이 이 혼란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선조 일행이 한양을 떠나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간교한 임금아, 네가 무슨 임금이냐? 17세의 어린 세자 광해군은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 그 절망적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6. 평양으로 그리고 분조의 결정. 분조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왕이 다스리는 조정과는 별도로 왕세자가 직접 다스리는 조정이 조직된 것을 말한다. 선조 일행은 서울에서 평양으로 피난했습니다. 하지만 평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군은 계속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선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는 분조를 이끌고 남쪽에 남아라. 분조란 왕실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왕이 이끌고 다른 하나는 세자가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세자가 왕통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광해군에게 맡겨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남쪽 지역의 백성들을 안심시킬 것. 둘째, 의병을 모집하고 조직할 것. 셋째, 왕이 피난간 북쪽과 남쪽의 연락을 유지할 것. 사실상 나라의 절반을 책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18세의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세자야, 이것은 내 시험이다. 잘 해내면 너는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선조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세자의 자리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신이 비록 부족하오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나이다. 1592년 5월 광해군의 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7. 죽음의 행군. 전국을 누빈 세자. 광해군의 분조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왜군이 점령하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수행 신하는 겨우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호위 병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왜군과 마주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함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은 진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전주로 달렸습니다. 밤낮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수행하던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저하, 옥체를 돌보셔야 합니다. 이러시다가는 병이 나십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는 직접 의병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곽재우를 만났습니다. 홍위 장군으로 불리던 의병장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군, 나라가 위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곽재우는 세자가 직접 자신을 찾아온 것에 감동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신이 어찌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조원도 만났습니다. 그는 금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할 인물이었습니다. 세자, 저하, 신은 죽더라도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김덕령도 만났습니다. 젊고 용맹한 의병장이었습니다. 저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광해군은 이들 의병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가 의병장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체면보다 중요하다. 8. 백성과 함께한 세자. 광해군은 의병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피난민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울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세자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걱정 마십시오. 왜군을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한 할머니가 광해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자 저하, 저희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광해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드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광해군은 자신이 가진 식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복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옷까지 벗어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저하의 몸도 소중합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나만 배불리 먹을 수 없다. 이런 광해군의 모습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는 진정 백성을 사랑하신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다. 광해군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9. 이순신과의 만남. 1593년 봄, 광해군은 전라도 순천에서 이순신을 만났습니다. 이순신은 연전연승하며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순신의 진중을 방문했습니다. 장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순신은 세자를 맞아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은 다만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광해군은 이순신의 거북선을 직접 보았습니다. 철갑으로 둘러싸인 전함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배가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이순신이 말했습니다. 저하, 수군은 잘 버티고 있으나 육지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오기 전에는 왜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어렵습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의병을 조직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하께서 계시기에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만남 이후 광해군과 이순신은 서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10. 아버지 선조의 질투. 그러나 선조는 아들의 활약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평양, 그리고 나중에는 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전라도에서 의병을 크게 모집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세자 저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직접 백성들 사이에서 지내신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광해군의 업적을 칭찬할 때마다 선조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세자를 너무 따른다. 이는 위험한 일이다. 측근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신지. 나보다 세자를 더 따르는 것 아니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자 저하께서는 다만 전하의 명을 받들어 분조를 이끄실 뿐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93년 명나라 군대가 도착하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4월 한양을 수복했습니다.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해군도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선조는 이 광경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질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름은 영창대군. 광해군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광해군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구했는데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면 3왕이 계승을 둘러싼 암투. 10일, 영창대군의 탄생, 위협받는 세자. 1606년 3월 29일, 경운궁에서 왕자의 탄생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임모광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입니다. 광해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31세의 광해군은 이미 14년째 세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선조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적자를 얻었구나. 궁궐은 축하 분위기였지만 광해군의 처소만은 침울했습니다. 광해군의 부인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어찌하시렵니까? 광해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적자가 서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아무리 자신이 오랫동안 세자였어도 영창대군이 잘하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12. 조정의 분열. 대북파와 소북파.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은 빠르게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북위는 이미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북과 소북입니다. 대북파는 강경파였습니다. 정인홍, 이이첨, 한응인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광해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정인홍이 주장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임진왜란 7년 동안 나라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공이 하늘에 닿습니다. 어찌 이제 와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이첨도 맞장구 쳤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세자의 지위는 확고합니다. 반면 소북파는 온건파였습니다. 남인, 서인과 더불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적자가 태어났으니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선조대왕께서 영창대군을 몹시 아끼십니다. 이는 왕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조정회의 때마다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3. 선조의 마음, 흔들리는 왕. 선조의 마음은 점점 영창대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조가 사랑하는 인모광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선조는 종종 영창대군을 무릎에 앉히고 신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아라. 얼마나 영특한가? 신하들 중 일부는 아첨했습니다. 대군께서는 총명하시옵고 기골이 장대하시니 장차대업을 이루실 상이옵니다. 하지만 대북파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선조는 때때로 광해군의 흠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경연에서 선조가 말했습니다. 세자는 병이 많다. 건강하지 못하면 큰일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광해군은 분했지만 참았습니다. 신이 부족하오나 몸가짐을 조심하여 건강을 지키겠나이다.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는 학문이 깊지 못하다. 더욱 힘써야 한다. 광해군은 이미 학문이 깊었지만 또 참았습니다. 신이 더욱 정진하겠나이다. 선조의 이런 태도에 대북파는 분노했지만 광해군은 늘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버지를 거역할 수 없다. 14. 대북파의 결속과 계획. 위기를 느낀 대북파가 더욱 단단히 뭉쳤습니다. 이들은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인홍의 집에서 밤마다 회의를 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잘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세자 저하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방법은 하나. 영창대군이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시오?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것이요. 이이첨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반대파 신하들을 제거할 것. 둘째, 광해군 주변을 대북파로 완전히 장악할 것. 셋째, 선조가 돌아가시면 즉시 영창대군을 제거할 것. 물론 이 계획을 광해군은 몰랐습니다. 대북파는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5. 광해군의 고뇌. 광해군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세자에서 폐위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세자빈이 걱정했습니다. 저하, 옥체를 돌보셔야지요. 어찌 편히 잘 수 있겠소. 내일이라도 폐위될 수 있는데. 대북파가 저하를 굳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요. 그들이 너무 강경하여 나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광해군은 대북파의 움직임이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과격한 언행을 했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화를 입을 것 같소. 하지만 저하, 지금 대북파를 버리시면 저하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광해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북파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대북파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16. 선조의 마지막 날들. 1608년 초 선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선조는 이미 57세의 고령이었고 오랜 전쟁의 스트레스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1월부터 병상에 누웠습니다. 의원들이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왕이 돌아가시면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광해군인가? 아니면 영창대군인가? 대북파는 밤낮으로 궁궐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즉각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북파는 밤낮으로 궁궐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즉각 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북파와 서인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아직 겨우 2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2월 1일 선조는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세자를 부르라. 광해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조는 아들을 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광해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바마마. 하지만 명심하라. 영창이를 보살펴 주어라. 절대 해치지 말라. 예, 아바마마. 명심하겠나이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잘 모셔라. 약속하겠느냐? 약속하옵니다. 선조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1608년 2월 2일 선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완전히 믿지 않으셨다. 영창이를 보살피라고. 그것은 혹시라도 내가 영창이를 해칠까 두려워하셨기 때문 아닌가? 광해군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역사의 한 장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선조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진심으로 광해군을 왕으로 인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장면 사왕위에 오른 광해군, 개혁과 갈등. 17. 즉위식과 불안한 출발. 1608년 2월 2일 선조가 승하한 바로 그날 광해군은 조선의 15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대전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숙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랭했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서인과 남인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한 서인 신하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자가 감히 왕위에 올랐군. 쉿! 조심하게. 대북파가 듣는다네. 두렵지 않네. 이 왕위가 얼마나 갈지 보자고. 광해군은 옥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신하들, 자신을 의심하는 눈빛들.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즉위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짐은 부족하나 선왕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올랐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모든 신하는 힘을 합쳐 도와주기 바란다. 하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18. 임목대비와의 첫 충돌. 선조의 국상이 치러지는 동안 임목대비는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영창대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왕께서는 선왕의 유언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영창이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물론입니다. 동생을 어찌 해치겠나이까? 그저 당부드릴 뿐입니다. 영창이에게는 아무런 야심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자랄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광해군은 대답했습니다. 잘 보살피겠나이다. 하지만 대북파는 달랐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은 광해군에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이첨이 말했습니다. 전하, 임목대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대비는 이제 과부일 뿐이다. 무슨 힘이 있겠는가? 권력은 명분에서 나옵니다. 영창대군은 적자입니다. 만약 반대파가 그를 옹립하려 하면 명분이 서게 됩니다. 광해군은 듣기 싫었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 대동법 확대와 개혁 정책. 광해군은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국정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했고 국가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광해군의 첫 번째 개혁은 대동법의 확대였습니다. 대동법이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던 것을 쌀로 통일하여 내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획기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지역 특산물을 바쳐야 했는데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했고 중간에서 탐과 놀이들이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광해군은 경기도에서 시작된 대동법을 강원도와 충청도로 확대했습니다. 신하 중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전하, 대동법은 양반들에게 불리합니다. 양반들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광해군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편해지면 나라가 강해진다. 양반만 편한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대동법은 실제로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반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20. 경복궁 재건과 논란. 광해군의 두 번째 큰 사업은 경복궁 재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한 것입니다. 광해군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상징이 필요하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상징이다. 이를 재건하면 백성들에게 나라가 다시 일어섰음을 보여줄 수 있다. 1608년 경복궁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목수, 석공, 와공, 그림 그리는 화공까지 모든 종류의 장인들이 징발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일을 버리고 한양으로 와야 했습니다. 농사철에도 동원되어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임금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도 겨우 끼니만 때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혹사시킵니까? 임진왜란으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궁궐부터 짓는 것이 옳습니까? 신하들도 간언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궁궐 공사를 중단하소서.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위엄을 세워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라. 20일 화폐 개혁과 경제 혼란. 광해군의 세 번째 개혁은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동안 주로 물물교환 경제였습니다. 쌀, 배 등이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했고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동전을 주조하여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상평통보라는 엽전을 만들었습니다. 화폐가 유통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전의 가치가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동전을 많이 주조했습니다. 너무 많이 주조하자 동전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쌀 한 말에 동전 몇 냥이면 되던 것이 수십 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가치가 계속 변하는데 어찌 믿고 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여전히 쌀이나 배를 선호했습니다. 화폐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22. 백성들의 불만 증폭. 1610년대 중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경복궁 공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화폐 개혁 실패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 연속 농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각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우리 왕에게 당하는구나. 광해군이 세자 시절에는 그렇게 백성을 아끼더니 왕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다.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가 보다. 광해군에 대한 백성들의 실망은 커져갔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광해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향은 좋았지만 시기가 나빴던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장면 5외교의 천재, 중립외교의 줄타기. 23.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1610년대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조선을 도운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대가로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습니다. 재정은 바닥났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만주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616년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진족 부족들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야심이 컸습니다. 단지 만주에만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정복하고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조선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요구했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를 도울 차례다. 후금도 조선에 압박했습니다. 조선은 우리와 이웃이다. 명나라는 이미 썩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24. 신하들의 주장 의리냐 실리냐? 조정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을 중심으로 한명불론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의 은인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후금은 오랑캐입니다. 우리가 어찌 야만족과 손을 잡겠습니까? 이는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비록 명나라가 약해졌다 해도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화, 작은 중국으로서의 우리 도리입니다. 최명길 같은 온건론자는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백성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명나라 편에서 후금과 전쟁을 벌이면 백성들이 또 고통받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겨우 20년입니다.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명불론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의리 없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25. 광해군의 결단, 중립외교. 광해군은 신하들의 논쟁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하지만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다. 만약 명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후금 편을 들 수도 없다. 명나라가 만약 승리하면 우리는 배신자가 된다. 그리고 신하들이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은 어떨까? 광해군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중립외교였습니다.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쪽 편도 명확히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명나라는 은인이다. 그러나 백성의 목숨도 소중하다.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전하,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비겁하다고? 나는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의리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의리로 전쟁의 폐허를 복구할 수 있는가?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실리를 말하다니. 26. 중립외교의 실행, 양다리 걸치기. 광해군은 조심스럽게 중립외교를 실행했습니다. 명나라에는 사신을 보내 말했습니다. 조선은 영원히 명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후금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웃으로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무역하고 교류를 합시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27. 사르우 전투의 위기. 1619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1만 3천 명의 군사를 보내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불론자들은 열렬히 찬성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기꺼이 군사를 보냅시다. 하지만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명나라가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진다면? 우리 군사들이 헛되이 죽는 것은 아닐까? 그는 강옥립 장군을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장군, 군사를 이끌고 가시오. 하지만요?
전투에서는 상황을 보아가며 행동하시오. 무리하게 싸우지 마시오. 만약 명나라가 불리하면 강옥립은 알아들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1619년 3월 사르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명나라는 10만 대군을 사방에서 동시에 진군시켰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각계격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명나라 군대를 하나씩 격파했습니다. 명나라군은 대패했습니다.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강옥립의 조선군은 어땠을까요? 강옥립은 전투 초반에는 명나라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크게 불리해지자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복한다. 조선군은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덕분에 조선군의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28. 항복의 후폭풍.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명불론자들은 격분했습니다. 치욕이다. 우리 군대가 적에게 항복하다니. 이는 명나라를 배신한 것이다. 강옥립을 처형해야 한다. 명나라도 분노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이 배신했다. 믿을 수 없는 나라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 광해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강옥립 장군은 부득이 항복한 것입니다. 적에게 포위되어 모두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변명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전히 명나라를 섬깁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후금은 만족했습니다. 누르하치가 말했습니다. 조선은 현명하다. 우리와 적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후금은 조선군 포로들을 잘 대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9. 중립외교의 성공. 결과적으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악화하였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후금과의 관계는 개선되었습니다. 후금은 조선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또 다른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광해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30. 국내 정치의 대가.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에서 광해군의 실리외교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서인들이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왕이 의리를 저버렸다. 명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조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왕을 어찌 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남인들도 동조했습니다. 비록 백성을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의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심지어 대북파 내에서도 온건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하, 너무 나가신 것 아닙니까? 신하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광해군은 외로웠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가? 반대파는 점점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현대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 편에서 전쟁을 벌였다면 조선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한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조선은 엄청난 굴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면 6피의 숙청, 왕권 강화의 비극. 30일, 대북파의 독주 시작. 1610년대 중반, 대북파는 조정을 거의 장악했습니다. 이이첨이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정인홍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한응인, 이경전 등 대북파 신하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치적 실수를 트집 잡아 탄핵했습니다. 지방으로 좌천시켰습니다. 하지만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반대파 인사들을 역모로 몰았습니다.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를 알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경들이 너무 심하지 않소? 이이첨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들은 전하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전하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까지 죽이는 것은 전하, 지금은 강해지셔야 할 때입니다.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광해군은 약했습니다. 대북파 없이는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32. 임해군의 비극. 광해군의 첫 번째 가족 비극은 형 임해군과 관련되었습니다. 임해군은 광해군의 이복형이었습니다. 선조의 서자 중 맞이였지요.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방탕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혔고 신하들에게 무례했습니다. 선조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함경도로 피난 갔다가 그곳에서 횡포를 부려 함경도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임해군이었지만 어쨌든 광해군의 형이었습니다. 1609년 대북파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임해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형님이 역모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신하들과 만나 전하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 아니, 그럴 의지도 없을 것이다. 전하, 이를 보십시오. 이이첨이 진술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임해군과 가까운 사람들의 자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고문으로 받아낸 것들이었지만 광해군은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님을 강화도에 유배하라. 하지만 해치지는 말라. 임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609년 10월 강화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해군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광해군은 통곡했습니다. 형님, 내가 형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3. 영창대군을 둘러싼 음모. 임해군이 죽고 나서 대북파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영창대군은 총명하고 귀여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아들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북파는 영창대군이 위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이첨이 측근들과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왕위는 안전하지 않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자라면 명분이 생긴다. 적자이기 때문이다. 반역자들이 그를 옹립하려 할 것이다. 그럼 어찌하자는 말입니까? 제거해야 한다. 전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전하께 직접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것은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4. 영창대군 역모 사건. 1614년 대북파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창대군 주변 인물들을 제거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하들을 역모로 몰았습니다. 서양갑, 박치인, 심의수 등이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정직하게 풀어라. 계속 부인하면 고문을 더 가할 것이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습니다. 이이첨은 이 자백서를 가지고 광해군에게 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역모가 발각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를 보십시오. 서양갑 등이 자백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만들고 전하를 폐위시키려 했습니다. 광해군은 자백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창이는 아직 어린아이다.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군 본인은 모르더라도 신하들이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대군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영모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군을 멀리 보내야 합니다. 강화도에 유배시키십시오. 광해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영창대군은 죄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결국 광해군은 굴복했습니다.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하라. 하지만 절대 해치지 말라. 잘 보살펴라. 35. 영창대군의 죽음, 끔찍한 비극. 1614년 6월 8살의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린 대군은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와 억지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임목대비는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대비마마, 이는 왕명이옵니다. 영창아! 영창대군도 울었습니다. 어마마마, 저 데려가지 마세요. 강화도로 유배된 영창대군의 관리인은 한응인이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거듭 명령했습니다. 대군을 절대 해치지 말라. 이것은 엄명이다. 하지만 한응인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입으로는 살리라 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죽기를 바라신다. 한응인은 은밀히 강화도의 관리인에게 지시했습니다. 대군을 조용히 처리하라. 6월의 어느 더운 날, 관리인은 영창대군이 있는 방의 온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아궁이에 계속 불을 때 방바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뜨거워요. 나가게 해주세요. 8살 아이는 울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영창대군은 탈수와 열사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영창대군은 죽었습니다.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분명히 살리라고 명령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은 죽었습니다. 광해군은 며칠 동안 침전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영창대군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형님, 왜 저를 죽였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광해군은 꿈에서 울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36. 임목대비의 분노. 영창대군이 죽자 임목대비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통곡하며 광해군을 저주했습니다. 광해군, 네가 내 아들을 죽였다. 하늘이 너를 벌할 것이다. 네가 무슨 왕이냐? 동생을 죽인 역적놈. 너는 반드시 왕위를 잃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대비의 저주 소리는 궁궐 밖까지 들렸습니다. 대북파는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비가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7. 임목대비 폐비 사건. 대북파는 더 나아갔습니다. 1618년 그들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왕대비를 폐위시킨다고? 조선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 하지만 대북파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왕을 저주하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입니다. 증거를 대시오. 대북파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임목대비가 무당을 불러 광해군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갈등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다. 대비를 폐위시키다니. 하지만 대북파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전하의 왕위가 위험합니다. 결국 광해군은 또다시 굴복했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는 폐비되어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왕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왕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가두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광해군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많은 역사학자는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사건이 대북파의 독주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광해군이 직접 명령한 것이 아니라 대북파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여러 번 영창대군을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신하들을 제어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장면 7반정의 서막, 무너지는 왕권. 38. 백성들의 고통과 원성. 1610년대 후반, 조선의 백성들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첫째, 경복궁 재건 공사였습니다. 1615년부터 본격화된 공사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농번기에도 징발되어 농사를 망쳤습니다. 공사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사고로 다쳤습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임진왜란 때가 나았다. 왜군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지금은 우리 왕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둘째, 경제 혼란이었습니다. 화폐 개혁의 실패로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쌀값이 2배로 올랐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셋째, 대북파의 횡포였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은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역모로 몰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 시절의 그분이 아니다. 권력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39. 서인과 남인의 결속. 광해군에 대한 불만은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신하들도 광해군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이유로 광해군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중립 외교입니다. 명나라를 배신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영창대군 살해입니다. 적자를 죽인 것은 폐륜이었습니다. 셋째, 임목대비 폐위입니다. 왕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전례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넷째, 대북파의 독주입니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은 폭정이었습니다. 서인의 이귀, 김유, 이서, 신경진 등이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왕을 폐위시킨다는 것은 반정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역사에 전례가 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했고 중종이 연산군을 폐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새 왕으로 옹립할 것입니까? 40. 능양군, 숨겨진 야심. 능양군이십니다. 능양군은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1595년생으로 1618년 당시 23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능양군은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책을 읽고 학문을 닦으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장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사실 야심이 컸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왕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광해군을 관찰했습니다. 광해군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능양군은 은밀히 반정 세력과 접촉했습니다. 이귀가 능양군을 찾아왔습니다. 대군,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대군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능양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광해군을 폐위하고 대군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능양군은 놀란 척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말씀입니다. 대군, 지금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합니다. 능양군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40일. 반정 준비. 1622년부터 본격적인 반정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귀, 김유, 이서, 신경진,
김자점, 최명길. 그들은 밤마다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거사할 것인가? 군사는 얼마나 필요한가? 누가 참여할 것인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신중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를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광해군 측에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10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궁궐 수비군의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불만이 있다. 그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백성들도 광해군을 미워한다. 우리가 거사하면 백성들이 지지할 것이다. 42. 광해군의 고립.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대북파조차 광해군을 진정으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광해군은 외로웠습니다. 세자빈이 걱정했습니다. 저와 옥체를 돌보셔야지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찌 편히 지낼 수 있겠소.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데 대북파가 저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파 그들도 나를 이용할 뿐이요.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자가 있겠소? 저는 저하의 편입니다. 광해군은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요. 어느 날 밤 광해군은 혼자 궁궐 뜰을 거닐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백성을 생각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가? 임진왜란 때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분조를 이끌며 의병을 모았다.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었다. 왕이 된 후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키려 했다. 전쟁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내가 폭군인가?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심정. 여러분이 광해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에게 미움받는 상황.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신하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는 증오받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장면 8인조 반정. 왕위의 종말. 43. 1623년 3월 12일 밤. 운명의 시간. 1623년 3월 12일. 이날은 광해군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반정군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귀의 집에 반정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군사는 100명이 대기 중입니다. 능양군께서는 준비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작하자. 밤 10시경 반정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귀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는 10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었습니다. 출발한다. 창덕궁으로. 그들은 횃불을 들고 창덕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능양군을 왕으로 모신다. 광해군의 폭정을 끝내자. 조선을 바로잡자. 반정군의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44. 궁궐의 함락. 창덕궁의 수비군은 당황했습니다. 적이다. 적이 쳐들어온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저항은 없었습니다. 많은 수비군이 일부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도 광해군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지나가시오. 우리는 막지 않겠소. 어떤 수비군은 아예 반정군에 합류했습니다. 나도 함께하겠소. 반정군은 거의 저항 없이 궁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이이첨은 몰래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정인웅은 너무 늙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45. 광해군의 도주. 광해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환관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전하, 반정군이 궁궐을 포위했습니다. 광해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누가 감히?
이귀와 김유가 이끄는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빨리. 광해군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세자빈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저하, 어디로 가시렵니까? 일단 궁궐을 빠져나가야 한다. 어디든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 광해군은 궁궐 뒤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측근 환관 몇 명만 따랐습니다. 담을 넘어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빨리, 빨리.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46. 헤매는 전쿠광. 광해군은 밤새 한양거리를 헤맸습니다. 대북파 신하들의 집으로 가봤지만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백성들의 집에 숨으려 했습니다.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시오. 잠시 숨겨주시오.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광해군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시오? 그렇소. 나를 좀 숨겨주시오. 하지만 집주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가시오. 우리는 폭군을 숨겨줄 수 없소.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러가시오. 저리 가시오. 아무도 광해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왕으로 모시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광해군은 절망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47. 체포. 3월 14일. 이틀 동안 헤매던 광해군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한양 근교의 한 마을에 숨어 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반정군 병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광해군을 잡았다. 광해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결박을 받았습니다. 창덕궁으로 끌려갔습니다. 48. 폐위 선언. 3월 14일 오후 창덕궁 대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16대 왕 인조였습니다. 임목대비가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유폐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광해군을 불렀습니다. 광해군은 무릎을 꿇고 대비 앞에 끌려왔습니다. 임목대비가 교서를 읽었습니다. 광해군은 동생 영창대군을 무고하게 죽였다. 나를 패비하여 서궁에 가두었다. 백성을 학대하고 나라를 어지럽혔다. 명나라를 배신하여 의리를 저버렸다. 이에 그를 왕위에서 폐위하노라. 광해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인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해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1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누비던 시절, 세자로서 의병장들을 만나고 백성들을 위로하던 날들, 왕이 되어 나라를 재건하려 애쓰던 시간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키려 고민하던 밤들, 그리고 영창대군의 죽음. 신은 나라를 위해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동생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조가 선언했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왕의 호를 박탈한다. 그는 이제 그저 광해군일 뿐이다. 49. 강화도로.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그가 동생 영창대군을 죽게 한 바로 그 섬이었습니다. 유배길에 오르며 광해군은 마지막으로 한양을 돌아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이 도시, 48년을 살아온 이 땅, 이제 그는 영원히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사의 평가. 인조 반정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인조가 즉위한 후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폐기하고 명나라 일변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조선은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해야 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면 9 유배지에서의 긴 세월. 50. 강화도의 비참한 생활. 강화도에 도착한 광해군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저것이 한때 왕이었다니 참으로 세상 돌아가는 게 묘하지 않소? 폭군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군. 자업자득이지. 광해군은 이 모든 모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왕복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50일. 책 속에서 찾은 위안. 광해군은 하루하루를 책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에서 유일한 위안은 독서였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연산군도 이렇게 폐위되었지. 나와 그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정말 연산군처럼 폭군이었는가? 단종도 왕위를 빼앗겼지. 어린 나이에 유배되어 죽었지. 나도 그렇게 될 것인가?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인가? 나라를 지키려 한 것이 죄인가? 영창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내가 직접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대북파가 독단적으로. 아니다. 변명이다. 나는 왕이었다. 신하들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다. 중리배교는 잘못된 것인가? 백성을 전쟁에서 구한 것이 잘못인가? 하지만 의리를 저버린 것도 사실이다. 명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다. 끝없는 자문자답이 계속되었습니다. 52. 병자호란의 소식. 쓴 웃음. 1636년 충격적인 소식이 강화도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47일 동안 농성했다가 굴욕적으로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1637년 1월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5구두례를 해야 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 군후일의 효종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예견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중리배교를 유지했다면 이런 굴욕은 없었을 것을.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53. 세월의 흐름과 노쇠. 세월이 흘렀습니다. 1623년 유배되어 온 광해군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50대, 60대.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유배 생활의 고난이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책을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빨도 빠졌습니다. 음식을 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내가.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54. 마지막 날들. 1641년 여름 광해군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의 나이 67세. 유배 생활 18년째였습니다. 의원이 진찰했지만 회복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음을 알았습니다. 세자빈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도 이제 늙었습니다. 저아, 고마웠소. 평생을 함께 해주어서. 저야말로 저아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1575년 태어나 서서자로 자라며 불안했던 어린 시절, 세자가 되어 임진왜란을 겪었던 청년 시절,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던 15년, 그리고 유배 생활 18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중얼거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물론 실수도 잦았다. 영창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 대북파를 제어하지 못한 것. 하지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영창아, 형이 미안하다. 백성들이여, 내가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1641년 7월 1일 새벽, 광해군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간단히 보고만 되었을 뿐입니다.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군. 알았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을 다스렸던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장면 10에필로그. 400년 후의 재평가. 55. 역사의 재평가. 광해군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해군은 폭군, 패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서도 그는 부정적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인조 반정을 일으킨 서인들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시대를 앞서간 군주였다. 중립외교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조선의 국력으로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병자호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동법 확대는 백성을 위한 개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습니다. 대북파를 제어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이다. 영창대군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복궁 재건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실이다. 56. 광해군은 누구였는가? 그렇다면 광해군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개혁군주였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잦았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나라를 사랑했고 백성을 위했고 조선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군주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누빈 청년 세자, 의병장들과 백성들을 직접 만나며 위로하던 지도자,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을 지키려 중립외교를 펼쳤던 외교가, 그러나 동시에 대북파의 독주를 막지 못한 나약한 왕, 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게 한 형,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 군주. 광해군은 이 모든 모순을 안고 있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57.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의리와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광해군은 실리를 택했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보다 조선의 생존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리를 지켜야 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둘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가? 광해군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대북파에게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영창대군이 죽고 인목대비가 유폐되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이런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셋째, 좋은 정책도 시기를 잘못 만나면 실패하는가? 광해군의 많은 정책들은 방향은 좋았습니다. 대동법 확대, 화폐 개혁, 경복궁 재건. 하지만 시기가 나빴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백성들이 힘들 때 이런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좋은 정책도 때를 잘못 만나면 실패하는 것일까요? 넷째, 과연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결과가 중요한가? 광해군은 백성을 사랑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67년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왕자,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전국을 누비던 청년 세자, 나라를 재건하고 외교에 줄타기를 했던 왕. 그러나 결국 반정으로 쫓겨나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 광해군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정답이 없는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의리와 실리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과연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광해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잦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치열하게 고민했고 최선을 다했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패주라 불렀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조선을 구하려 했던 비운의 군주 광해군.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목대비 유폐 사건 서궁에 갇힌 왕대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궁의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한 여인, 인목대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단의 역사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NDCARD 다음 에피소드 예고. 금단의 역사 시즌 1 EP 7인목대비 유폐 사건 서궁에 갇힌 왕대비. 서궁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이제 죄인이 되어 갇혔습니다. 아들을 잃고 자유를 빼앗긴 채.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아 복수를 꿈꿨습니다. 인목대비, 그녀의 처절한 생존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고 놓치지 마세요.